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경제과목 해설을 맡은 저는 박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학력평가가 전범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의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알고 있나 확인하는 문제로서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볼 거고요. 전 범위로 출제된 만큼 내가 어떤 개념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1단원에 가장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주제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여기 나왔지. 경제 주체와 경제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생산, 소비, 분배. 이게 경제 활동이죠. 경제 활동이 유형이고 경제 활동의 의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활동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분배잖아. 그렇죠. 분배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에 뭐가 있어요? 노동, 그 다음에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을 제공한 대가로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 거, 그 소득을 얻는 거 또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얻는 거 그거 바로 분배라고 말했죠. 기본적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쩐지 막 그럴듯해 보여서 오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기도 하죠.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공공재라고 불렀어요. 맞는 얘기가 되죠.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나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생산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도 맞네. 그 다음에 기업은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가계는 이용 극대화, 뭐가 틀린 거지? 두 개 바뀐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가계는요, 소비를 통해서 만족,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지. 암기해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을과 병이 맞아서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얘도 2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 시장의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여기로 이동했어요. 요인이 뭐야? 수요가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든 거지. 그렇죠? 수요곡선 자체 이동,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자체 이동. 그래서 수요가 줄어든 거.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건 어떤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수요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었어. 진짜 제일 처음 했던 거.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수요가 왼쪽으로 가서 줄어든 그 요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이게 사과시장이야. 사과시장인데 사과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지? 아니지. 사과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올라간 거야. 가격 요인이면 뭐라고 말해요? 수요량이 줄어든 거지. 그쵸? 여기는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수요하고 수요량이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이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야. 다른 점으로. 가격이 올라간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에요.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생산 기술이 발전했네. 그러면? 그렇지, 이건 공급 증가 요인이죠. 공급 증가. 그래서 아니고 마스크 시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어. 그래서 마스크에 그렇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다 알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산 쇠고기 시장이라고 나왔어. 국산 쇠고기 시장인데 수입 쇠고기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입 쇠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수입 쇠고기 많이 사 먹겠지. 그렇죠? 다른 가격 위에 다른 요인입니다. 그래서 국산 쇠고기는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휘발유 자동차 시장이에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장이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어때? 휘발유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기에 좋아진 조건이 된 거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건 4번 선지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5번 선지는 무슨 관계? 휘발유 자동차와 휘발유니까 보완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대체제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 유의해야 될 거 사과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과 가격, 그 사과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수요량의 변동,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기억해 주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도 체크해 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 찾는 거야 딱 4번 이렇게 정해지지만 그 밖에 체크해야 될 것들 확실히 체크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알쏭달쏭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1학년 통합사회 할 때도 매우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통합사회에서도 했고 사실은 사회문화에서도 했고 경제에서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볼게요. 15세기 이후에 상업자본주의예요. 상업은 뭘까? 물건을 내다 파는 거지. 유통이에요, 유통. 그랬던 것이 18세기의 산업자본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인 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기계공업이 가능해진 거잖아. 그래서 뭔가 제조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됐던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던 건 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뒤에 문제 애덤 스미스의 그 제시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자유방임주의야.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지. 국가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버려도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라고 했던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자본가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임금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환경 오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수정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복지국가의 원리도 나타나게 되고 국가의 역할도 커져. 국가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가 역할이 커지면서 또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로서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도 있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이게 잘 안 된 상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이른바 정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다시 예전의 자유였는데 다시 자유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거야.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중상주의 정책이 확산되었다라고 했어. 우린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통합사회에서는 하고 경제나 또는 사회문화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니까. 그러면 이때 상업자본주의라고 말했고 상업자본주의는 중상주의, 맞아요.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 이때는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 그래서 국가가 상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수입은 줄이고 그리고 수출을 많이 국가가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상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했고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볼게요. 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어디서 그렇게 써? 국가 역할이 커졌습니다. 다에서. 여기서 시장에 내버려뒀더니 문제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바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도 있고요. 대공황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시장 실패,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는 정부 실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나에서는? 아니지. 다에서는이지. 그래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에서는 전에 시장에 두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났어.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라고 해서 나가 아니라 여기 다에서는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에서는 여기 다네. 정부의 역할이 커진 거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침체, 대공황 이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야, 3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어디라고? 여기. 여기. 다에서는 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다에서는 발생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등장했다라고 했는데요. 신자유주의는 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자유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져서 국가가 개입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정답은 3번. 저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선지를 해결하고 있는데 선지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반적으로 쭉 스토리로 이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과목에서 나오고 있거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갑은 중고품 거래 시장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20만 원에 내놓았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17만 원으로 낮췄더니 3명이나 사겠다고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할지 아니면 취업할지 고민을 하다가 취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 볼까요? 기억. 을과 같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을은 뭐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늘어나게 되면 노동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아? 그렇지. 자, 이 을은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기업은요 그 노동을 사려고 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노동의 공급자가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중고품 거래 시장에 갑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내놓은 거죠. 그렇죠? 판매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뭐예요? 그렇죠. 공급자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 니은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가격을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더니 가격 요인이야. 가격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고? 수요량이 변한다고.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박람회는 뭐가 거래되는 시장이야?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지, 즉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뭐라고 해요? 생산물이라고 하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가 거래돼? 노동.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이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여기 생산물이라고 써있네.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다음 문제 완전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 쉬운 문제. 국내 총생산의 한계 1, 2, 3, 4, 5번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 총생산의 한계. 자, 갑국에서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했어요. 범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안 좋은 거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범죄가 증가하니까 보안 서비스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야. 야, 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으로서 경제 발전의 지표잖아. 그런데 범죄가 증가했는데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네? 뭐 이상하네? 그렇죠. 밑에 보세요. 외국에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했는데 안 좋은 거잖아.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 그런데 피해 복구 비용이 급증하여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의 한계 어떤 걸까? 그렇지, 1번입니다. 1번. 자,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야. 안정도도 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치료비가 들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 수리비가 들고 이러면서 오히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다라고 하는 거. 그 밖의 것들도 다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인데 위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건 1번입니다. 지하 경제의 규모를
거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던가 국내 총생산 전체 양으로 하기 때문에 분배 상태 알지 못한다던가 또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텃밭에 기르는 그런 뭔가 채소를 기르면 이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판매해야지만 돼. 그래서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품질 변화 반영하지 못한다던가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경제 선택한다면 개념 강의 등 통해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 바로 이게 전형적으로 1번 사례가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자료의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경제 균형점 변화로 방향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다른 조건의 변함은 없고요.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국가적 재난의 확산으로 인해서 자 봐봐. 소비 심리가 위축됐어.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균형점은 어디로 가게 될까? 그렇죠. 총수요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총수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수요가 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총수요를 구성하는 거. 총수요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모두 사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사려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민간 소비. 총수요는 기업이 사려는 마음은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정부가 사려는 마음,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이 사는 건, 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는 마음 총수요니까 외국이 사려는 마음은 수출. 그런데 이 총수요는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만 사려는 마음이야. 따라서 우리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할 때 외국 물건도 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수입을 빼줘야 돼요. 맞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순수출이라고 불렀다고. 그럼 봐봐. 지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긴급 지원금을 확정한 이유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늘어난 거예요? 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늘어났으니까. 총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은 이 B쪽 영역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괜찮습니다. 진짜 기본이에요. 총수요 구성하는 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좀 헷갈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합리적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3학년 문제도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보고 소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전문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판매 방식이에요. 이 커피 전문점은 한 종류의 커피만 판매하고 있고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방법 하나는 한 잔씩 사 먹는 거야. 그냥 5,000원씩 내고 한 잔씩 사 먹는 그 방법이 있고 판매 방식이 있고요. 판매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커피 전문점 멤버십에 가입하는 거죠. 가입비는 1,000원을 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5장 구매한 다음에 한 잔은 무료로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C 볼까요? 5잔 구매 가능한 이용권을 줘요. 그런데 5장 이용권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당 한 4,000원 셈으로 할인이 되는 셈이죠.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한 잔만 소비할 때, 한 잔만 소비할 경우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 아닌 거지. 한 잔만 소비할 때는 뭐? A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2만 원 이용권 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비 1,000원 들어가잖아요. 여기 A가 합리적인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5잔을 소비할 경우에는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5잔을 소비할 경우는 뭐가 합리적이에요? 5잔 소비하게 될 경우 여기 5잔 하면 A 하면 25,000원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요? 5잔 소비할 때 2만 원이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는 5잔째까지 내고 가입비도 내고 그 다음에 6잔. 그러니까 여기 5잔째까지 하면 26,000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C가 가장 합리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볼게요. 4만 원으로 소비 가능한 커피의 최대 수량은 10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4만 원으로 A 판매 방식, B 판매 방식, C 판매 방식 한번 해볼까요? 4만 원으로. A 판매 방식으로 하면 몇 잔 사 먹을 수 있어? 잔당 5,000원이잖아요. 4만 원이면 8잔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되죠? 그렇죠? B 방식으로 하면 4만 원으로 몇 잔 사 먹을 수 있을까? 몇 잔 먹을 수 있어?
8잔이야. 왜? 일단 1,000원을 내죠. 그쵸? 이 가입비 1,000원을 내고 39,000원이 있는 셈입니다. 맞죠? 39,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가입비 1,000원 냈으니까 내고, 그리고 25,000원으로 몇 잔을 먹어요? 25,000원으로 5잔 먹고 한 잔 더 주잖아. 그러니까 6잔이 되죠. 맞지? 6잔이 되고 나머지 얼마가 남아? 14,000원이 남지. 14,000원으로 몇 잔 먹을 수 있어? 한 잔에 5,000원이잖아. 2잔밖에 못 먹어요. 4,000원 남지만. 그래서 4만 원 갖고 있는 경우에 B 방식으로 하면 물론 이거보단 이익입니다. 돈이 남았으니까 4,000원 남았으니까. 그러나 사 먹을 수 있는 건 몇 잔? 8잔이다. 그렇죠? C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2만 원에 5장씩이잖아. 5잔씩이잖아. 그럼 4만 원이면 10잔이겠네. 10잔. 그래서 뭐 여기 최대 수량은 C 방식으로 했을 때 10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만 원으로 소비 가능한 커피의 최대 수량은 C가 B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B하고 C하고 해보지 뭐 6만 원으로. 똑같이. 6만 원으로 해볼까요? 6만 원. 6만 원으로 해볼게요. B, C. 그러면 6만 원인데 가입비 일단 1,000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입비 1,000원 내야 되니까 59,000원 있는 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지? 처음 25,000원으로 몇 잔? 5잔 먹고 플러스 한 잔 더 주니까 6잔. 그쵸? 또 25,000원 있어. 또 25,000원. 또 25,000원으로 몇 잔? 5잔 먹고 한 잔 더 주니까 6잔. 그쵸? 그러면 25,000원, 25,000원 쓰고 9,000원 남았네. 9,000원으로 몇 잔 사 먹을 수 있어? 한 잔밖에 안 되지. 그쵸? 한 잔에 5,000원이니까. 남은 걸로 한 잔. 그러면 전체에서 몇 잔? 13잔입니다. 물론 4,000원 남죠. 그러나 C로 하면 꽉꽉 눌러 채워서 C 방식으로 하면 2만 원에 5잔씩. 그러면 6만 원이면 15잔. 맞죠? 네. 그래서 C의 수량이 B의 수량보다 많잖아요. 15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고용지표와 관련된 계산 공식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3월 문제뿐만 아니라 3학년 문제에서도 엄청 잘 나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걸 다 채울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A에서 C는 여기 A 있고요. B, C 있습니다. 각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업자가 나와 있어요. B는 뭘까? 어떻게 알아요? 그냥 찍어요? 아니지. 자, 여기 있어요. 취업률하고 고용률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B 곱하기 100 하면 취업률이고요. 15세 이상 인구 분의 B 곱하기 100 하면 고용률입니다. 그럼 B는 뭘까? 취업률, 고용률 구할 때 여기 뭐예요? 분자에. 그렇지, 취업자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B가 뭐다? 취업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해서 뭐라고 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지. 그러면 A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야. 되었어? 그러면 C는 뭐가 돼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러면 인원수로도 다 할 수 있겠네. 200만 명의 60%가 취업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인 거야? 120만 명이지. 그래서 120만 명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 명 생략하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네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만 명의 20%니까 40만 명이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 200만 명이고 120만 명, 40만 명 나왔으니까 실업자도 40만 명 되어야지만 더하고 더해서 200만 명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구해보면 되겠지.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는 여기 있지. 40만 명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다라고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 취업률, 고용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구하는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해요? 15세 이상의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랬어? 200만 명이 됐어. 200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여기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이거랑 이걸 더한 거지. 그렇지? 그럼 얼마야? 160만 명.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0% 맞죠? 그렇죠? 지워보세요. 80% 나옵니다. 따라서 맞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은 75%고 고용률은 60%다라고 했어요. 여기 공식 다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 그대로 하면 되겠네. 취업률 어떻게 한대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한대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 여기 얼마? 160. 160만 명 중에서 여기 B, 취업자 120만 명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계산하면 75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고용률 해볼게요. 15세 이상이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서 B 여기 있습니다. 120 했습니다. 곱하기 100 해보세요. 이게 고용률이야. 이거 공식 그대로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 60% 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맞아. 그 다음에 A는 경제활동 인구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취업자고요. 여기서 이거 취업자인 거 알아냈어. 취업자하고 실업자하고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거든.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직장을 구하다가 단념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다가 단념하면 구직 포기하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는 뭐였고? 실업자였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야.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 따라서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간 거지. 옳지 않은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참 얘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3학년 되거나 이러면 진짜 자주 나오죠. 자, 해볼게. 가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여서 독감 확산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독감 주사를 맞는 거지. 이건 나한테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지. 그래서 나의 편익보다 주변의 편익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외부 경제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야 될 비용이 크니까 생각보다 많이 생산 소비가 되지 않아요. 이거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소.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엑스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 환경 오염이에요. 이 환경 오염은요, 생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야. 예,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은 큰데 내가 드릴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예요. 좋지 않은 것인데 너무 많이, 이게 과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까요? 가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이다. 뭔가 막 독감 확산 가능성이 낮아졌고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이거 고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어떤 거야? 너무 과소 생산 소비되거나 너무 과다 생산 소비돼서 사회적 최적 균형량보다 적거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 시장 실패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틀린 얘기야. 틀린 거지. 두 번째, 나에서는 X제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그래 좋지 않은 건데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시장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좋아 보여서 이건 실패가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적어서 문제, 얘는 너무 많아서 문제.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 리을 볼까? 가능, 그래요. 외부 경제,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외부 불경제,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 완전 중요한 거야. 완전 많이 나오고 기본 개념부터 잘 알고 있어야지만 3학년 문제에서 또는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에서 그래프로 된 것들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너무 쉽네. 10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용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기본 개념이다. 통신비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 거 기본입니다. 연체하지 않아야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해. 주거래 은행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받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아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틀렸지? 정답 4번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서 지출한다. 맞죠? 정답은 4번. 안 어려워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4단원 문제가 조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예, 이 환율 문제하고 뒤에
16번의 비교 우위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왔거든요. 이거 볼까요? 환율입니다. 환율을 할 때는 이렇게 환율이 하락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할 때는 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환율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 뭐 하락한 거 한번 해볼까? 1달러에 1,000원에서 어떻게 되면 하락한 거지? 그렇지, 1달러에 500원이 되면 이게 환율 하락이죠. 환율이 뭐야? 외화 가격이야. 그래서 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달러라고 하는 외화가 있고요. 외화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화폐 가치는 원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 가치는 올라간 거지. 왜? 예전에는 1,000원 주면 1달러짜리 한 장 바꿔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1,000원 주면 1달러짜리 2개 주겠지. 500원에 1달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뭐라고?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야. 틀렸지? 두 번째. 한국인이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미국 여행 가서 1달러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1,000원 준비해야 되잖아. 이제 500원만 준비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환율을 떨어질 때 여행 많이 간다고 했었죠. 네, 코로나 전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그렇지. 떨어지지. 미국 원자재야. 미국 돈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1달러짜리 예전에 수입해가지고 오려면 1,000원으로 바꿔줬어야 돼. 근데 이제는요. 1달러짜리 원자재 들어올 때 500원만 줘도 되거든. 그래서 감소한다. 맞죠? 그 다음에 볼까요?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해요. 와, 훨씬 좋지. 미국 유학 비용 1달러 들어요. 그럼 예전에 1,000원 마련해 줘야 됐다고. 이제는요, 500원만 마련해 줘도 되잖아. 그래서 경제적 부담은 감소한다. 라고 해야지 맞지.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번 문제는 2단원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는 XZ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 당연히 알고 있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떤 곳에서 일치하는 곳에서 뭐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200원에 1,200개씩 거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선 봐봐요. 가격이 싸니까 어때? 200원보다 싸니까 수요량은 많은 거야. 싸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00원보다 높아졌어. 그럼 누가 좋아해? 공급자가 좋아하죠. 비싸졌으니까 수요량은 더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공급이 더 많아. 초과 공급 상태. 그렇지.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격이 250원일 때예요. 250원일 때는 그렇지. 수요량은 100개인데 공급량은 100개래. 1000개인데 1500개야. 몇 개만큼? 500개만큼. 뭐 된 거지? 여기가 초과 공급. 여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고요. 여기는 뭐가 됐어? 초과 수요 상황이야. 가격이 싸니까 수요자가 좋잖아. 몇 개만큼? 500개만큼. 50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격이 150원일 때와 300원일 때 거래 금액은 동일하다. 자, 이거 잘했습니까? 잘 봐봐. 가격이 150원일 때 여기 가서 볼게. 150원일 때 수요량이 얼마예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싸니까 많이 사고 싶어 하지 1,500개나. 그런데 공급자는 가격이 싸지니까 1,200개 생산하다가 1,000개만 생산해. 1,000개만 공급해. 자, 이때 거래량은 몇 개일까? 에? 다시 봐봐. 수요자들은 1,500개를 사고 싶어 해. 그러나 공급량은 1,000개밖에 안 돼. 거래량.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지. 왜?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거래되는 시장에 나온 건 1,000개밖에 없으니까 1,000개까지만 거래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300원일 때 가서 봐봐. 300원일 때는 비싸졌어. 누가 좋아해? 공급자가 좋아해. 그래서 막 이렇게 2,000개씩 공급한단 말이야. 거래량은? 그치, 이거지.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사려는 사람은 500개밖에 없어. 500개까지밖에 안 팔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러분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거래 금액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 하면 되잖아요. 이게 거래 금액이잖아. 여기 이렇게 곱해봐. 얼마야? 15만.
그치? 네, 이렇게. 여기도 이거 곱해봐. 3호 15만. 맞지? 동일하다. 맞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 200원일 때 거래량은 몇 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1200개지. 왜 이걸 더해? 예, 공급된 공급량하고 수요량이 일치한 1200개다라고 해야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 리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200개씩 증가했어요. 이거 지워볼게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200개씩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돼? 18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1700개. 여기는 1400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1200개. 200개씩 증가했어요. 여긴 7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200개씩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50원이 상승한다. 자, 예전에는 1200, 1200 일치해서 균형 가격 200원이었는데 50원 상승해서 250원이 된다는 거야. 그럴까?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0원일 때 1800, 900입니다. 뭐가 더 많아? 수요량이 많지? 그치? 여기 150원일 때도 가격이 싸니까 1700, 1000 해서 뭐가 더 많아? 수요량이 더 많아. 그렇지? 200원일 때도 이제 어때요? 1400, 1200 해서 수요량이 더 많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250원이 되니까 어때? 공급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300원 돼도 공급량이 더 많아졌어. 여기까지는 초과 공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초과 수요입니다.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사이에서 결정돼.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있어. 이건 뭐지? 수요야. 이게 수요. 이게 뭐야? 공급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제가 200원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일 때. 200원, 가격이 200원일 때 보니까 어때요? 200원일 때 보니까 수요량은 1400이고 공급량은 1200이야. 가격이 200원이니까 수요량은 여기 보세요. 1400이야. 여기 1400. 그런데 공급량은 얼마라고 했어요? 1200입니다. 여기 1200. 공급량하고 공급선하고 가격하고 만났는데 여기 1200이거든. 그래서 이만큼 뭐가 발생한 거야?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야. 수요가 더 많잖아. 여기 수요선하고 만나는 여기. 그쵸? 그리고 이게 가격이 200원일 때였어. 그러면 250원일 때 한번 해볼까? 250원일 때. 250원일 때 가서 보니까 어때요? 수요량이 얼마예요? 1200입니다. 수요량이 이번에는 1200이야. 여기. 이게 수요량이야. 그렇죠? 공급량은 얼마가 돼요? 1500입니다. 공급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 1500이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초과 공급이야. 이거 초과 공급. 그리고 이건 뭐였죠? 초과 수요. 예, 여기 초과 수요. 자, 일부러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당연히 200원보다 더 낮아지는 150원, 100에선 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겠지. 250원보다 높아지는 300원에선 다 초과 공급이 나타나겠지. 그렇죠? 그럼 균형 가격은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250원과 200원 사이에 여기 균형 가격이 있잖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 균형 가격. 따라서 이거 굳이 이렇게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이 사이에서 200원과 250원 사이에 균형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200개씩 수요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250원이 된다. 아니야.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이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노트북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최근 원격 수업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대요. 뭐 한 거야? 수요 증가야. 노트북 가격과 상관없이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저도 샀어요. 학생들도 많이 사지. 그래서 여기 P 있고요. Q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그다음에 공급이 만나서 이 노트북 시장이었을 거야. 노트북 시장. 이게 균형 가격이었을 거야. 지금 뭐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그치? 수요 증가시켰어. 노트북 제조사들은 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지? 공급 증가한 거야. 공급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하지만 노트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더 공급은 더 적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은 이때쯤 되겠지. 즉 뭐야?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고 이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여기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수요의 폭보다 공급의 폭이 작다라고 하는 걸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번 볼까요? 예,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 마지막 단원인데요. 이 마지막 단원은 은근히 좀 암기하고 기억해놔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은근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만 한번 해놓으면 기본 문제인데 이게 막 이렇게 넘겨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놓쳐요. 그래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수입하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월급 받은 거, 그다음에 예금 이자 받은 거, 복권 당첨금 받았네. 그다음에 합계 36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출 볼게요. 세금 낸 거, 그다음에 식비, 통신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1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이제 지출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처분 가능 소득 나와 있어. 처분 가능 소득 얘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자고. 수입에서 여기 수입입니다. 수입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소비 지출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야. 세금처럼. 그래서 여기 있어. 조세나 공적 연금,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료처럼 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수입에서 처분 가능, 비소비 지출이 뭐예요? 여기 근로소득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얘를 뺀 나머지가 처분 가능 소득이 되겠네. 그렇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축은 10만 원이다. 저축이 10만 원이다? 아니지. 예, 이자가 10만 원이지. 그쵸? 예, 저축은 개념 정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수입 중에서 지출되고 나머지를 저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자가 10만 원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다. 맞아, 틀려? 그렇지. 이게 월급을 받은 게 근로소득이잖아요. 따라서 300만 원 맞아요. 정답 2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지출액은 180만 원이다. 그래? 아니지. 여기서 소비지출액은 얼마예요? 이겁니다. 이거. 150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건 뭐예요? 비소비 지출, 의무적으로 내야 될 거에 들어가. 그러니까 180이 아니라 150이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재산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소득이? 그렇지, 발생했지. 이 이자. 이런 게 재산소득입니다. 내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자거든. 그래서 이자는 재산소득이에요. 그래서 은근 까다롭다라고 했었어. 제대로 이해해 놓지 않으면 쉬운 문제 같은데 틀리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보겠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18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처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시키는 대로 수입에서 수입 얼만데? 360에서 비소비 지출 뭐라고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이거 근로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두 개에서 30입니다. 내면 얼마가 돼? 330이 되는 거죠. 330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학교 시험 낼 때 꼭 냈던 부분이에요. 진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수행평가의 일부이고요.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응답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경제학자가 쓴 글의 일부이고요. 당신이 이 경제학자라고 가정하고 아래의 주장에 동의하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쓰래요.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돈벌이에 관한 관심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제빵사나 푸주간 주인들이 뭔가 박애심으로 사람들에게 난 빵을 나눠줄 테야. 그게 아니지. 뭐죠? 이윤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윤 추구 동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지?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에 이끌려서 이 푸주간 주인인데 막 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막 더 생산한다는 거야. 막 밤잠 덜 자고 더 해야지? 왜? 나의 이윤 추구 욕구에 따라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학자 누굴까? 이 정도는 알겠지? 애덤 스미스잖아. 애덤 스미스의 이 푸주간 주인 제빵사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시장 가격 기구가 다 알아서 할 테야 라고 했던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 중에 3번 문제에서 치면 이거 뭐냐면 두 번째 산업 자본주의 이후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롭게 내버려도 시장에 내버려도 이거야.
주의. 누구? 애덤 스미스. 시장에 내버려도 시장을 믿고 신뢰해요. 가격기구가 다 알아서 하거든. 이겁니다. 그러면 볼까? 이윤 동기에 의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그렇지. 여기 봐봐. 이 사람들은 돈벌이에 대한 관심으로서 뭔가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 뭐라고 했을 거냐면 예라고 했을 거야. 예 해서 배점 5점에 5점 맞은 겁니다. 맞는 대답 한 거거든.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그렇죠. 자유 방임주의입니다. 예라고 말했을 거야. 5점 배점에 그래서 5점 맞은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하지. 시장에 맡기라고 했어. 보이지 않는 손, 가격기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 아니요 라고 말했을 거야. 맞게 해서 5점 다 맞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예, 예, 아니요 해서 정답 여기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16번 문제입니다. 이거 1학년 통합사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와요. 통합사회에서 했는데도 제대로 하기 싫다. 그러면 안 돼. 그때도 나오고 또 경제 선택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 3학년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볼게요. 표는 갑국과 을국의 X제와 Y제 한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역은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게 됩니다. 양국의 생산 용소는 노동뿐이고요. 노동의 양은 100명씩 이제 동일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 그냥 놓고 보면 X제 생산 누가 더 잘해? 자, 노동량이 주어졌어요. 노동량이 적게 들수록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좋은 거지? 그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그러면 X제 생산 누가 더 잘해? 갑국은 4명 들고 을국은 2명 드니까 을국이 잘하네? Y제 생산 5명 들어요. 갑국은. 그런데 을국은 2명 드니까 을국이 잘하네? 그러면 X제랑 Y제 모두 을국이 잘하는 거야.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을국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비교 우위론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기회비용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나라 안에서. 자, 봐봐. X제를 생산하느라고 4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느라고 포기한 Y제. 그래서 여기 X제에서는 Y제로 기회비용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Y제 생산하느라고 5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 5명이 Y제 생산하느라고 포기한 X제. 그래서 여기도 X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기회비용 표시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봐.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4명이 들었어. 4명이 만약에 Y제를 생산했더라면 Y제 하나는 못 만들지. 왜냐면 Y제 하나 만드는데 5명 드니까. 맞죠? 따라서 Y제 얼마만큼 만들 수 있어? 5분의 4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쓰시나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저는 이렇게 금방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지. 노동량 여기 생산비로 나왔어요. 생산비 조건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 숫자를 비님 레이니즘 가수 비님 부자 대표적인 부자 분자로 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X제 하나 생산하느라고 Y제 5분의 4개 포기했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요. 갑국 안에서 Y제 하나 생산하느라고 X제 4분의 5개 포기했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자로 이렇게 올려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자, 을국은 X제 생산하는데 2명이 들었어. 이 2명이 Y제 생산했더라면 Y제 1개 생산할 수 있었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X제 1개 생산하느라고 Y제 1개 포기했어요.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지. 왜냐면 2분의 2, 2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됐죠? 자, 비교 이론에 따라서 보면 기회비용이 어떤 거 생산하면 된다고? 작은 거. X제 생산의 기회비용 볼까? 여기 5분의 4고요. 1입니다. 뭐가 더 작아? 5분의 4는 1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작지. 그래서 X제는 갑국이 생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제 보세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볼까? 갑국은 4분의 5. 1이 넘지? 여기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을국이 생산하면 되는 거야. 다 한 거지. 그래서 기회비용 구하는 게 거의 전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갑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였어요? X제 4분의 5였습니다. 잘못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국은 X제 20개, Y제 1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까? 자, 갑국은 X제 20개를 하게 되면 20개 하려면 몇 명이 들어요? 하나당 4명이니까 20개면요. 80명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제 10개 생산하려면 하나에 5개니까 5명이니까 10개 생산하려면 50명이 드는 거지.
그럼 전체 노동력이 몇 명? 13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노동력은 100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생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을국은 X제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지? 그렇죠? 을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 가지고 있고요. 절대 우위로 치자면 뭐 두 개 다였지만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제로 표시한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볼까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 여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작았어? Y제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작았지. 갑국이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갑국이 비교 우위 X제 제외하기로 한 거잖아. 틀렸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양국이 교육할 경우 갑국은 그렇지 X제. 을국은 Y제. 정답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얘도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금융상품의 유형인데 종류인데 마지막 단원에 나오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정리 잘 안 되면 쉬운 문제인데 틀립니다. 자, 정기예금하고 갑과 을은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에만 투자합니다. 갑이 한 걸 볼까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식. 그래서 주식 지금 사갖고 오를 때 파는 거. 이게 시세 차익이잖아.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차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시세 맨날 차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던데 아무튼 이거는 주식과 채권이 그래요. 주식과 채권이 그런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이자 없지. 그치? 그럼 다시 읽을게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라고 했어요.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과 채권이야.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정기예금이지, 정기예금. 그렇지. 정기예금은 그렇지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갑이 투자한 건 뭐야? 정기예금이야. 두 번째, 배당금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주식과 채권이에요. 그중에 배당금. 왜냐면 내가 주주로서 배당금 받는 거거든. 배당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주식이야, 주식. 되었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이 투자한 여기 정기예금이에요. 그래서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을이 투자한 건 주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하죠. 맞습니다. 수익률을 가장 높은 걸 기대할 수 있고요. 갑과 을 모두 국가가 발행 주체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지. 여기 뭐냐면 여기 주식은 기업이 발행한 것이고 틀렸지. 그래, 틀렸고요. 갑은 정기예금, 을은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가요. 첨단 산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는 모래도 있고요. 이건 시장 가치가 낮대요. 다시 말하면 싸게 거래되나 봐. 콘크리트에 막 섞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화학 처리를 거쳐서 첨단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모래는 시장 가치가 매우 높대요. 그럼 해볼까?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무상재이다. 그래? 아닌 거지. 자, 이건 뭐예요?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는 모래도 사와요. 시장 가치가 낮다. 비교적 얘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은 거지. 무상재는 아니지.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무상재는 공짜잖아. 아닙니다. 두 번째, 니은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 가치가 매우 높다는데 되게 희소하니까 가격이 비싼가 봐. 거래되지 않는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역은 니은에 비해서 희소성이 작다. 맞아요? 그렇죠. 둘 다 뭐야? 희소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서 얘가 왜 가격이 더 높아? 너무 희소하니까. 얘가 너무 희소하니까 첨단 산업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 희소성이 크고 얘는 그에 비해서 작은 거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모두 그렇죠. 얘는 좀 낮게 가격이, 얘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지. 정답은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완전 쉽지 이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업의 역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10억 원 지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의 1%를 환경보호기금으로 조성하여 기부하겠다. 아니,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네. 막 장학금 주고요, 환경보호기금 쓰고요, 막 이래. 기업의 역할 1번 일자리 창출하는 거야? 아니지. 2번 불공정한 거래 행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 혁신. 그것도 아니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이게 사회공헌 활동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네요.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 옳게 설명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A와 B의 상황에 대한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해놨습니다. A와 B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또는 물가 하락 중에 하나이고 답변은 모두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가라고 해서 예했어. 그럼 B가 뭔지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자, 여기 물가 상승은 뭐예요? 사과 하나가 있었는데 사과 하나가 5,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 된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물가 상승이지.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진 거지. 예전에 5,000원짜리로는요, 사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5,000원짜리 가지고 오면 사과 한 개 안 주지. 반 개도 안 잘라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가라고 하면 물가 상승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물가 하락. A가 물가 하락. 그리고요, 답변 중 예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예의 개수가 지금 여기 A의 경우는 예의 개수가 하나래. 그럼 여기가 예고, 여기가 아니요. 여기도 아니요겠네. 그냥 안 가려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예의 개수가 2개래요. 2개. 아니, 저기 예의 개수가 2개. 여기 예 있으니까 여기 예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에는 어떤 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가 상승이 예할 수 있는 거. 물가 상승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래야 물가 상승에서 예라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물가 하락에서 예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인해 물가 하락할 때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초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진짜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에서 그럴 수 있지. 틀린 얘기가 되고, A는 지속적인 물가 하락, B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여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의 물가 상승한 경우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돈을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제가 5,000원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빌려줬을 때 이 돈 가지고 사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몇 달 뒤에 5,000원 돌려받았어. 이젠 사과 하나 못 사 먹는 돈이란 말이야. 빌려준 사람이 손해야. 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말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금융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해지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지.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이 경우는 여기 어디죠? 나의 경우는 물가가 하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하락한 경우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볼까? 여기 집이 있단 말이야. 이 집이 뭐야? 실물. 그리고 화폐. 그래서 집이 1억이었다고 해보세요. 이러면 너무 좋겠네. 1억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물가가 하락했다는 말은 이 실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같이 1억이었다가 이거 8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을 때 좋을까? 그렇지.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실물자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금융자산을 그냥 1억 갖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리해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20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뭐 은근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뒷단원 문제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복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경제 과목 더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해설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